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네, 권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악의 마음을 읽으러 교수님과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수님 면담을 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왜곡될 수가 있는데 그 기록을 갖고도 그 기록 안에서도 그 기억 자체가 왜곡이 될 수도 있나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0번, 40번을 찔렀었던 게 한 3, 4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침실 옆에 그 스크랩된 자기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네, 정남기. 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텍스트도 어떻게 보면 신문기사에 나오는 나름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도 과대망상이나 아니면 뭐 그 텍스트를 보고도 사실 상상할 수 있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렇죠. 자기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애적인 사고가 굉장히 높아요. 어떤 그 범죄 행위 자체를 내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심지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한 어떤 사회적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그냥 범죄가 그런 노력이에요. 범죄 자체가. 그래서 자기 범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저지른 범죄를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성취감이에요. 그러니까 정남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너 범죄를 당일날 저지르러 나와가지고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야말로 예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곳에 가서 살인을 추억하는 거죠.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정남규는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정말 이렇게 회상을 해.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었죠. 정남규는. 연쇄살인범들은 이제 흉악범들이 사실은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그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나서 면담을 하셨을 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잡히고 나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그런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없어요. 애초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면담을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을 했는데 진심으로 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느냐 전혀 없었어요. 이 행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뭐 합리화, 뭐 이런 것들은 장황한데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뭐 그 합리화를 하는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 관심이 없어. 말이 되게 짧아. 그게 뭐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정남규도 그의 말에 의하면 부자들은 내가 다 죽이고 싶었다. 이영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침입한 집들을 보면 정남규의 범행 장소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좀 힘들게 여러 가족이 막 같이 좁은 집에서 사는 이런 곳에 막 침입을 했거든요. 그게 합리화예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왜 그렇게 그 거대한 너의 꿈을 갖고 있지만 실제 침입한 집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했더니 그게 못 사는 죄라는 거야. 잘 사는 집은 전부 CCTV나 보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은 침입이 용이하잖아. 그러니 못 사는 자기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하던 중에 중단을 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쇄살인범들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피해자 탓을 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 사람이 못 살기 때문에 그랬고 하필이면 나를 만난 거고 이렇게 피해자들의 어떤 그 원인이 있다 이런 것을 끝없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교수님이 아까도 얘기를 하신 것 중에 면담을 하다가 잠깐 중단을 하셨다 했잖아요. 이제 화가 나셔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그 범인들 이렇게 흉악범들은 자기가 하는 얘기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거를 알아차리나요? 알죠. 굉장히 미묘하고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면담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 범죄자를 분석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언어적인 전략들을 많이 써요. 이게 전략은 계략이 아니고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면담하는 경우도 있고 대각선으로 앉아서 면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기 불편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기도 하고 만약에 남미 씨가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내가 앞에 앉아 있으면 이 의자를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비어 있는 의자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이 범인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누가 오나? 여기 누가 올 수 있나? 다른 수사관이 들어올까? 이걸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좀 이런 세팅도 해요. 그러면 그 면담을 하면서 그게 중단을 하셨으면은 그 범죄자도 내가 하는 얘기나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한 행동에 이 프로파일러가 동요가 됐구나라는 걸 금방 캐치한다 그랬잖아요. 중단하시고 다시 들어오셨을 때는 그러면은 그 본인이 자기가 뭔가의 어떤 메시지나 행동으로서 계속 이 사람을 흔들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이미 막 거만해져서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사실 내가 이제 뭐 화가 나서 중단했다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티가 약간 나지. 좀 전략적이기도 해요. 이 너의 말에 내가 굉장히 반응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얘기들을 네.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얘기했다시피 프로파일러는 가서 뭐 화려한 이런 뭐 이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면담을 하다가 중간에 뭐 엉뚱한 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석관이 바꿔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앉아 있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 갑자기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한 프로파일러한테 밖으로 나가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사회 현상에 대두되고 있는 이제 그런 범죄적인 이야기들을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연쇄 살인범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와 그게 이제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교수님이랑 면담할 땐 그런 행위들을 이제 의도적인 것들도 보여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되게 재밌어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에 되게 성취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단호하게 뭐 그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뭐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라는 걸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라고. 근데 이게 그냥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그런 거에 겁을 먹거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신호나 이런 거에 겁이 나서라도 그런 걸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범죄는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문화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한 사회의 거울처럼 나타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변해가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막 침입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지금은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이렇게 심리적인 굉장한 압박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파괴되는 이런 범죄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되게 즐거워하거나 즐기는 것 같아요. 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 그러면 그랬었을 때의 그거에 전혀 흔들림 없다라는 걸 보여줬었을 땐 당황하나요? 그런 단절들이 좀 이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포기를 해요.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응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위치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발 좀 그만하세요가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응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번, 20번, 뭐 30번 계속 막 시도를 했을 때 도무지 이제 참지 못한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이 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에 반응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돼 있죠.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일단은 그 전보다 내가 자꾸 뭔가 실수하는 것 같고 뭔가 죄책감이 좀 들고 미안해하고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말들이 늘어난다면 누군가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제 요즘에 성격이 좀 변했어. 안 그러던 애가 굉장히 요즘에 좀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면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제 관념들이지. 그냥 누가 되게 좋다고 쫓아다니라 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범죄가 직접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 아주 힘들게 만드는 범죄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서로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 야,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남을 돌봐준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들을 자꾸 하는 개인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남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너무 집중하는 이런 그 변화들이 사실 범죄를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교수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진화하고 예전에는 유괴범들이 많았었다면 지금은 또 한동안은 또 연쇄살인범들이 많았고 지금은 더 뭐 교수님 같은 프로파일러들도 많아지시고 이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연쇄살인범도 조금씩 줄어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꼭 직접 해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걸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이게 사회적으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고 해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N번방 조주빈이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사실은 그 굉장히 진화된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스스로 죽게 만들고 그 결과로 자기는 돈을 벌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연령이 20대 중반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전처럼 뭐 30대 중반을 넘어서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자들 보통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의 범죄였거든요. 지금은 20대 중반이 그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엄청난 사실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제 강력한 처벌 되게 중요하죠. 강력 처벌도 늘려야 되지만 양형 기준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뀔까요? 그것은 이제 그 우리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법정에서 그 이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가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지금의 범죄자들이 한 건 저질렀다고 해서 이걸 우발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기준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 같이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 피해자가 영원히 헤어날 수 없어요. 계속 그게 그 소위 박제돼 가지고 막 그렇죠.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그 결국 뭐 죽게 스스로 뭐 수치심 때문에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 그 범죄 행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피해자들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거 한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뭐 이렇게 맞아. 정말 그 헤어날 수 없는 그 이 수렁 속에 빠뜨려 있는 범죄거든요. 근데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형은 예를 들면 뭐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있으면 이런 양형의 조건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자꾸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인 관념들이